이동형의 정치 1번지, 현대정치사의 숨겨진 얘기를 풀어봅니다. 작가 이동형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 나눠볼까요?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95년에 있었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한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하지 않겠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침략 전쟁까지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강경 우익 발언을 쏟아내는 아베 총리인데, 네. 이런 발언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물론 일본 내에서까지 비판 여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베의 우익 노선은 수정될 기미는 보이지는 않는데, 결국 아베는 이러한 우경화 발언을 통해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자국의 평화헌법을 고치려고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아베를 보면 그 A급 전범이었던 아베 신조 총리의 그 외할아버지죠, 기시 노부스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네. 점점 자신의 할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일본 우익의 거두이자 지금 아베가 이끌고 있는 자민당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아베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면 일본의 괴뢰 정부였던 만주국을 세운 인물이었고, 네. 또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가 총리가 됐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네, 진영으로 유명하죠. 예. 기시 스스로도 만주는 내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만주국 건설에 앞장섰던 인물인데, 1948년 12월 23일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도조 히데키 등 다른 7명의 A급 전범들이 사형에 처했을 때 기시는 호기롭게 혼자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감옥을 나온 그날 방금 말씀하신 동생 집에 가서 참치회를 먹었다 그러던데, 술안주로. 네. 그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가 사형을 면하였던 데는 그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미국은 종전 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일본을 움직이고 싶어 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기시였습니다. 네. 미국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시 노부스케를 살려두었다면은 네. 기시도 패망 후 일본이 나아갈 길을 미국 측에 의존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 이제 총리가 된 기시는 냉전 체제에서 미국이 내세웠던 반공주의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기시가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그 비난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예. 이 조약은 일본과 미국 간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일본의 주일 미군이 주재하는 것 등을 정한 양국 간의 조약이었습니다. 비난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기시가 강력히 밀어붙였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예. 또 그 한일 기본 조약 우리랑 했던 그런 거는 기시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가 총리로 있을 때 체결된 것인데, 네. 미국은 줄기차게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한일 회담을 성사시킬 것을 촉구했고, 이에 발벗고 나서 마쿠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기시였습니다. 네. A급 전범 기시가 종전 후 일본을 세웠죠. 그런데 한일 회담이 있기 전 바로 직전 61년에 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했고, 만찬장에서 기시를 만나서 박 대통령이 기시에게 고견을 청하기도 했죠. 네, 당시에 정확하게 한 발언은 우리는 일본 메이지 유신 당시 지사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새 한국 건설을 위해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시 선생을 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말했는데, 네. 이건 역시 이제 앞으로 있을 한일회담에서 기시의 협조를 바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 기시는 자신이 만들었다는 그 만주 괴뢰 정부, 일제시대 때 그 만주에서 활약했던 만주 인맥을 활용하여 한일회담을 성공시켰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과거에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만주 인맥들이 어떻게 한일 회담을 성사시켰죠? 네, 우리 정부는 협정 체결 직후에 한일 회담이 순조롭게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본 정치가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 네. 그중 한 명이 방금 말씀드린 기시 노부스케고, 네. 또 다른 사람은 고다마 요시오였습니다. 네. 고다마 요시오는 일본을 대표하는 그 야쿠자이자 흑막 정치인이었죠. 네. 고다마는 한일 협정에 반대했던 일본 내 반한파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찬성으로 돌아서게 했는데, 그 일본 내 친한파들은 이미 기시 노부스케가 힘을 쓴 상대였기 때문에 반한파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 중책을 기시와 같은 만주 인맥인 고다마 요시오가 한 것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맹활약해서 그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협정문서에 사인한 우리 측 최종 라인은 정일권 국무총리와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역시 만주에 있었으니까. 만주 인맥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명이 다 만주 인맥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73년이었죠. 네. 일본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 이때 박정희 정부가 외교적으로 대단히 곤혹스러웠는데, 이때도 기시노부스케 도움이 컸었다고 하죠. 네, 그 73년 8월에
중앙정보부가 일본 국회의원들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그 김대중을 도쿄에서 납치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김대중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면서 한일 양국의 긴장감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본 내에서 반한 데모도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은 중화공업 그 정책을 막 제시한 시점이어서 일본의 경제 원조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일본의 경제 원조의 결정도 유보되는 바람에 경제 계획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정부의 위기를 극복시킨 게 바로 기시노부스케입니다. 네. 기시가 1973년 9월에 이제 특사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해결책을 상의했고 이 자리에서 기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을 자신의 그 동생 후임으로 총리로 들어온 다나카 가쿠에에게 보고했고 다나카 수상은 한일 강요회의는 김대중 사건과 관계없이 서둘러 개최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김종필 국무총리가 방일에 다나카 수상을 만나서 사과하면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단락되었던 거죠. 네. 그리고 기시노부스케가 만주에서 취했던 일련의 정책들 전쟁 때까지죠. 네. 이것을 한국 정부가 활용했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네, 이건 뭐 일본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건데요. 기시가 만주에서 했던 통제 경제는 그 훗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계획 경제의 롤 모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실시해서 뭐 한강은 기적을 일궈냈다고 하는 5개년 경제개발 정책. 네. 이게 이제 기시가 만주에서 했던 만주국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차용한 것이고 5.16 쿠데타 이후 보급한 라디오 체조, 재건 체조는 그 모델이 만주국의 건국 체조였다. 네. 또한 뭐 박정희 정부 때 여러 차례 실시된 학생 웅변대회도 그 만주국 교육청이 주최한 학생 웅변대회를 차용했다는 주장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만주의 5개년 계획은 사실 또 소련의 5개년 계획을 또 차용한 측면이 또 네. 있죠. 예. 그리고 뭐 우리도 이공화국 때도 했었으니까. 예. 근데 과거에 기시가 여러 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도왔고 서로 친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의 아베 신조 총리가 2월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자기 할아버지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은 베스트 프렌드다. 네. 이렇게 이제 아주 친근한 발언을 했죠. 네, 아베 신조가 그 미국 방문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거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를 박근혜 정부부터는 개선해보자는 제스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독도 문제를 갖고 있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 인적 및 경제 교류, 북한 문제를 고려할 때 양국 관계가 악화돼서는 안 된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 당선인과 두어 차례 만나 식사도 했다면서 당시 당선자였죠.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도 가시했는데 그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아베의 잘못된 역사 인식 그 때문이지 뭐 이렇게 친분을 이용해서 외교를 하고 경색된 관계를 풀려고 그 하는 생각할 게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그 망언들, 침략 전쟁 부인 이런 거는 이런 그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그 뿌리를 보면은 역시 군국주의의 본산, A급 전범의 후에 다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거품 경제가 붕괴된 후에 그 추락하는 일본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일본 국민들 사이에 패배주의가 팽배해졌는데 이것을 내셔널리즘으로 극복하려는 구구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구 세력들이 아베를 뒤에서 지지한다 이렇게 네. 되겠죠. 그런데 구구 세력들은 우선 역사를 비트는 행위를 하는데 네. 그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과거 침략 전쟁 때 일으켰던 일본의 잘못된 행위들을 인정하는 것은 자학사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는 언제나 옳고 언제나 당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 행위를 부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피식민지 국가들이 일제에 겪던 피해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아베는 2006년에 처음 총리가 됐을 때도 평화헌법을 고치겠다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목표는 이 평화헌법을 고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이제 대응을 굉장히 조심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당분간 아베는 지금과 같은 강경 자세를 계속 보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베의 지지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미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까지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강경 자세를 고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특히 북한의 존재는 일본이 지금처럼 주변국들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다독이면서도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일본과 상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북한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일본인데 네. 북한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이나 중국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